T택시 사례를 살펴보는 카카오의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개발하고 있는 홍석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서비스 사례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실제 서비스 개발자분을 모시고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갖고 카카오 T택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시는 백엔드 개발자 박광열님하고 같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LG에서 클라우드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서 하고 있고요. 2년 전, 한 3년 전부터 메소스 마라톤이라고 지금은 이제 DCOS로 더 유명한 메소스 마라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 8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 이제 프로덕션 서비스들이 이제 슬슬 들어와서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처럼 이제 카카오 T라든지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 위주로 주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벼운 주제와 개발자거나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위주로 흥미가 있으실 만한 주제를 뽑아봤고 뒤에 부분은 이제 클러스터 운영자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실 부분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는 쿠버네티스 어떻게 써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데모 영상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루하시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준비한 카카오 미니 CD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맞추신 분에게 카카오 미니 CD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제 황금폰 명함을 드릴 거예요. 카카오 부스로 오셔서 카카오 미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쿠버네티스 어떻게 쓰냐? 저희는 쿠버네티스 설치해서 쓰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직접 로그인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스터노드 세대가 설치가 되는 모습이고요. 액티브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방금 BGM으로 사용된 음악의 이름은? 저기 가장 먼저 손 드신 반대쪽. 그럼 저희 구체적으로 어떤 OST죠? 뭐 할 때? 변신 말고. 그 다음 분 그럼.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첫 번째 분도 이제 부스로 오시면은 카카오 캘린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카카오 미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끝나고 오시면 이제 드릴게요. 네. 그랑조 제가 좋아해서 그랑조 소환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 이렇게 클러스터 생성 버튼 눌러갖고 생성해서 쓰고 있고 인프라 막 이렇게 서버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개발자 버튼 클릭만 하면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어서 뭐 3년 만에 주어지는 한 달 동안의 안식 휴가 이런 것도 복지라고 유명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 쿠버네티스 서비스 홍보하러 다니다 보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내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또는 개발 용도로 마음대로 만드는 것 또한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또한 복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 개별 클러스터로 쪼개주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 개별 클러스터고 이제 본인이 테스트 용도로 뭐 마스터 1개짜리, 마스터 3개짜리 아까처럼 선택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노시면 됩니다. 고장 날 때도 자동 복구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 복구도 자동으로 되고.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서 밖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카카오 클라우드 있나요? AWS 쓰나요?
네, 내부적으로 클라우드가 있고 셀프 서비스로 개발자가 직접 로그인해서 클러스터 생성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픈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클러스터 개수는 수백 개 정도 있어요. 이제 1000개 가까이 가는 클러스터 개수가 있고 이제 그것들 관리 어떻게 하냐 이제 클러스터 운영자 관점에서 그런 내용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럼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떻게 쓰냐 실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해서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카카오 T 택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카카오 T 택시에 적용해서 프로덕션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오늘 한 번쯤은 사용하시고 듯 카카오톡에도 적용돼서 프로덕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 전체 시스템 아니고 멜론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적용되어 있고 카카오맵, 뭐 주문하기 이런 많은 실서비스에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로 생성된 클러스터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제가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뭐가 좋아지는지 데모 영상 준비했는데요. 많이 이제 뭐 수백 개의 클러스터에 수백 개의 서버에 자동 배포 실행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만드는데 10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클러스터 최초 생성할 때 좀 오래 걸려서 클러스터에 서버 60대 정도 붙여놓고 파드 340개 정도 배포한 영상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다 이제 파드가 없잖아요. 파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되고 없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340개를 배포를 하고 디플로이 와칭을 하면 클러스터에 파드가 하나하나씩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그냥 개발자 혼자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클러스터 배포가 끝나서 파드의 액티브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 체크가 지금 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340개가 지금 다 상태 체크가 완료됐고 개별 노드에 파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클러스터에 뭐 배포한 거 삭제한다. 그럼 삭제할 때도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서서히 빠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밤에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서버를 제가 한번 죽여볼 건데요. 이번 서버에 파드가 2개 떠 있습니다. 이번 서버가 만약에 야간에 죽었으면 건강한 서버에 여유가 있는 서버 5번, 6번에 지금 죽은 파드만큼 5번, 6번에 파드가 알아서 살아났고요. 그러면 뭐 서버 한 대 죽어도 클러스터 내에서 여유가 있는 서버가 있으면 자동으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서버는 리부팅 되고 다시 올라왔고 빈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파드가 죽으면 페일오버라고 그래갖고 죽은 파드가 얘에선 없어지고 원래 있는 데는 없어지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마라톤은 실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죽은 것도 파드가 언노운 상태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마라톤을 저희가 써보니까 확실히 좋은 기능인 게 마라톤은 넘어가기 때문에 죽은 애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노드에 있던 애가 상태가 불구에 빠져갖고 넘어갔는지 추적이 안 되고 노드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에 붙어 있다가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큰 거는 막 슬레이브가 1800개 정도 붙어 있는데 1800개 슬레이브에서 네트워크가 단절돼갖고 1800개 막 슬레이브 다 마스터에 떨어졌는데 뭐 누가 붙었고 누가 아직 못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예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빠져버리면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그런 점이 좀 좋더라고요. 운영자나 개발자가 숙련할 수 있다. 서버 때 죽어도 그냥 리부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중단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카카오 저희 기술 블로그에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 기술 블로그 찾아가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대충 말씀드리면 신규 파드를 띄우고 앞단의 서비스에서 트래픽을 얘가 이제 해시하게 뜬 걸 확인한 다음에 트래픽을 넘겨주면 되니까 이제 무중단 배포가 되죠. 아까 이제 배포하면서 보여줬듯이 그렇게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서비스는 중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만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고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쿠버네티스의 노드의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셔서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자원이 추가되고 이제 파드만 더 스케일업 하시면 되겠죠? 스케일업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개별 노드마다
인스톨이 돼갖고 완성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오토 스케일하고 비용 효율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하드 오토 스케일보다 노드 오토 스케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온프레미스에서는 서버 잡은 다내 거기 때문에 어떤 클러스터에 붙여놓냐에 따라서 좋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노드 삭제할 때도 그냥 삭제 버튼 누르면 제가 지금 앱이 떠있던 파드가 떠있던 노드를 삭제하니까 그 노드에 있던 파드는 다 죽고 남아있는 파드에 다시 재분배되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쓰면 이런 추가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 개발자 박광열 씨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택시 쿠버네티스 적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박광열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오늘 발표할 거는 그냥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왜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 택시 구조,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택시 배포할 때 카나리 배포 이용하는데 카나리 배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카나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옮길 때 이제 왜 무리 없이 옮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 택시는 왜 쿠버네티스로 옮겼는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례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포할 때 기존에는 이게 저희 구성이 이제 배포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기명령어, 저명령어 날려야 되고, 배포는 되었는데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배포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카나리 버전을 배포하고 이게 잘 돌아가니까 이제 전체 배포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배포 스트레스도 다운이 되었고, 이제 카나리 배포를 구성하는데 좀 예전에는 구성하기가 힘들었는데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장표에서 카나리 구성한 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할 텐데요. 이게 약간 컨테이너의 장점 같은데, 기존에는 실환경 테스트를 하고 싶고 알파 서버 누가 쓰고 있으면 배포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그 실환경에서 내가 팟을 정리해서 띄워서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게 실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로컬 프록시로 붙어서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실환경에 새로운 DB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광화문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띄웠다가 문제 생기지 않고 그냥 미리 띄워서 확인하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 났을 텐데요. 기존 서버에서는 이제 기존에서는 이제 어떤 장애인지 접속해서 로그 보고 누가 배포하는지도 모르고 시작도 안 되고 되게 막 혼란인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배포하고 나면 그 장애나 팟 정리시키고 롤백 작업하고 나중에 확인도 할 수 있고, 자원이 모자라면 스케일업도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로고를 봐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 가서 쿠버네티스 얘기 나올 때 예전에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카오택시 구조인데 이거 되게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먼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제 게이트웨이가 앞에 있고, 그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인그레스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이때 이제 저희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하나만 두지 않고 사설망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널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익스터널을 분리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따로 익스터널용으로 구성을 하고, 인그레스 룰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리퀘스트를 받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파일 비치가 있는데, 그 파일 비치를 각 워커노드와 인그레스 노드에 띄워서 엘라스터치로 보내고 로그를 키바너로 보는 방식으로 지금 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배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데요. 툴 받아서 빌드를 하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부어서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넣고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카나리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 배포가 돼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카나리 릴리즈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카나리는 약간 한광에서 독가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투입해서 테스트하는 것에서 유래한 배포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단에 로드 밸런스가 있고, 기존에 잘 돌아가는 V1이 떠있으면 거기에 카나리 버전을 하나 띄워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이후에 릴리즈 100%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저희 택시에 적용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쿠버네티스에서 왜 구성이 쉽냐면, 여기 라벨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뉴 팟이 라벨이 앱택시 프로필 리얼 버전 뉴라고 되어 있고 스테이블이 라벨이 앱택시 프로필 리얼 버전 스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이 띠가 택시 AP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셀렉터가 앱택시 프로필 리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와 스테이블 둘 다 띄웠을 때 트래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카나리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를 팟을 배포를 하게 되면 여기 기존에 떠있던 10개와 저기 새로 뜬 한 개의 팟에 받아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롤백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 상황을 그 새로운 버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센트리나 그 로그에 그 해당 버전을 로그 찍도록 심어가지고 키바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롤백을 바로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전체 배포를 합니다. 전체 배포를 하고 좀 보다가 잘 분석을 하면 스테이블 버전을 다 내리고요. 다 내리고 이렇게 라벨을 버전 U에서 버전 스테이블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방금 저희 같은 경우는 블루그린 방식으로 마지막 배포를 해왔는데 너무 블루그린 방식은 자원 소모가 되게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때 롤링 업데이트를 활용한다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존 시스템에서 저희가 옮길 때 무리 없이 옮길 수 있었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넘어가려고 할 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는 해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레거시 택시 API 서비스가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콘솔에서 배포하고 하는 그런 물리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택시 API는 쿠버네티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앞단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레이시오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90%, 10% 이렇게 트래픽을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서 혹시 뭐 쿠버네티스로 가는 트래픽이 문제가 생기면 0%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에서 저희는 옮겨갈 때 사실 큰 무리가 없이 옮겼습니다. 저희 이후에 이제 그 카카오에서 지원해주는 모니터링 그 코코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코는 화면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알람 매니저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알람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자원에 대해 아직 그렇게 압박이 없어서 오토스케일링 적용이나 뭐 이런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서버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스케일링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클러스터 운영자 관점에서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인데요. 그럼 이 클러스터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팁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는 클러스터를 다 개별 사용자마다 쪼개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 멀티 클러스터를 컨트롤하고 통합해서 인증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서비스로서 제공하려면 이런 게 제일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파트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는 인증이다. 클라우드의 첫상은 무조건 인증이다. 그러니까 LDAP 아이디 하나로 다 돼야지 뭐 쿠버네티스 이쪽 클러스터 사용한다고 토큰 새로 받고 이쪽 클러스터 사용한다고 토큰 새로 받고 이런 건 클라우드가 아니고 그냥 설치해 주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해서 이제 인증부터 통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웹 UI만 제공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마라톤 때는 이제 거의 UI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쿠버네티스 개별 클러스터 이제 자기가 로그인하면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리스트가 저렇게 뜨는데요. 저게 이제 큐브 대시보드를 기본적으로 띄워줘서 클릭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대시보드로 들어갈 수 있게 처음에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가 큐브 대시보드 들어가도 어차피 야물을 만져야 됩니다. 야물 만져야 되고 텍스트 파일 편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큐브 대시보드로 이제 카카오가 되게 터미널 좋아하시고 기카케 발전자를 굉장히 많으시고 자동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화도 어렵고 야물 만질 건데 내가 웹페이지에서 그러고 있기 싫다 해서 큐브 C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고급 사용자들은 다 큐브 CTL을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하시고 하는 분들은 큐브 CTL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큐브 CTL 로그인을 준비했습니다. 큐브 CTL 로그인 이게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편한 컨텍스트잖아요. Git 클라이언트 처음에 깔면 CLI로 뭐 먼저 하십니까? Git 로그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도커 같은 것도 도커 로그인 먼저 하고 그럼 큐브 CTL도 큐브 CTL 로그인 먼저 하면 되겠죠. 이 큐브 CTL 로그인 하면 LDAP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로그인이 성공하면
로그인 성공하면 이제 토큰을 저희 이제 DKOS라는 시스템에서 토큰을 받아오겠죠. 그리고서 kubectl 클러스터라는 명령을 또 추가했어요. kubectl 클러스터는 뭐냐면 이렇게 FGF라는 저희 회사에서 그 FGF라는 퍼지 검색, 터미널에서 퍼지 검색하는 라이브러리 개발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계신데 스타도 10,000개 넘으시고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클러스터 리스트를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면 자기 로컬 컴퓨터에 있는 큐브 컴피그에 그 클러스터의 접근 정보가 세팅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클러스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다른 클러스터 선택해갖고 옮기시면 되고 네, 저 화면까지 볼 필요 없고 나는 스크립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kubectl 클러스터 한 다음에 뒤에 클러스터 이름을 치면 바로 그 클러스터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됩니다. 그럼 저게 왜 필요하냐?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뭐 알파랑 대부랑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갖고 있다. 그럼 모든 클러스터에 어떤 특정한 전체 현황을 조회한다거나 전체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스크립트 짜고 포문만 돌리시면 됩니다. 큐브 클러스터, 그 클러스터 이름, 그 다음에 뭐 셋 이미지 한 다음에 데모 셋 이미지를 바꾼다거나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백 개 클러스터들에 대한 뭐 전체 사용 현황이라든지 전체 카드 개수, 잉그레스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현황 이런 거 조회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뭐 구체적으로 백엔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을 많이 쓰니까 오픈스택 키스톤하고 인증 연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면서 키스톤이랑 직접 인증하는 게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웹훅으로 빼라고 해갖고 웹훅 모드로 인증을 권장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오픈스택 키스톤 계정이 저희 키스톤이 백엔드가 산의 LW에 연동돼 있어요. 근데 이 LW 계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로그인하면 뭐 연봉 정보도 볼 수 있고 퇴사 버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누가 내 아이디 패스워드 알아갖고 퇴사 버튼도 누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큐브 컴피그에다 평문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이제 뭐 인증 연동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쓸모 있게 이제 뭐 내 패스워드를 차라리 베이스 64로 인코딩 하더라도 안 보이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평문으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인증을 결국에 뒷단에 있는 키스톤한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API 날 때마다 캐시가 있긴 하지만 좀 느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차피 오픈스택 API도 디프리케이트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저희가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이 DKOS V3인데 저희는 어차피 DKOS V3에 모든 내 멀티 클러스터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로그인을 하고 백단으로는 키스톤에 LDAP 확인을 한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면 자기 갖고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인증 정보를 넘겨주고 kubectl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 정보를 받아오면 로컬의 큐브 컴피그에 세팅이 되고 getPad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이제 그 클러스터에 필요한 API를 사용하는 구조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 제가 안 드렸던 부분 큐브 로그인 뭐 이거는 어떻게 구현하냐 굉장히 쉽게 이제 kubectl 플러그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다가도 올린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 올린 다음에 요거로 kubectl 플러그인 개발하는 법을 올린 다음에 이걸 통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다라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봤는데 이게 산에 인증하고 엮여 있으니까 막 구체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안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유저 로컬 빈에 kubectl이 깔리잖아요. 자기가 설치된 패스랑 동일한 패스에 하이픈 하고서 내가 쓰고 싶은 명령어를 쓰면은 플러그인 리스트 했을 때 얘 플러그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저거가 뭐 꼭 고랭으로 개발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시든 자바로 하시든 아니면 심지어 쉘 스크립트든 실행 가능한 파일이면 자기 로컬에 깔린 위치에 있는 거에서 이제 그 이미지 가진 파일 찾아갖고 얘가 실행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스크립트로도 구현하실 수 있겠죠. kubectl 플러그인. 그래갖고 kubectl 플러그인을 해서 저희가 구현한 부분은 kubectl 로그인, kubectl 클러스터 구현해서 멀티 클러스터 스위칭이랑 뭐 인증을 LDAP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개별 사용자들은 다 쿠버네티스 뭐 토큰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kubectl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되는 토큰은 하루 단위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안성을 확보했고 이제 사용자들은 설치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저희가 프라이빗 깃 레포지토리에다가 브루 인스톨 스크립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탭하신 다음에 브루 인스톨 kubectl 브루 인스톨 DKOSCTL. 저희가 처음에 DKOSCTL이라는 별도 바이너리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kubectl 로그인을 하시면 DKOSCTL을 내부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증을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많은 노드들 저희가 수천 개
그 클러스도 이제 수백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노드들 서버들도 수천 개거든요. 수천 개들을 다 운영자가 어떻게 관리하냐?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슈나 장애가 생겼을 때 이걸 분석을 하면서 뭘 해야겠지만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자가 뭐 메모리에 내 앱의 한계를 보겠어 하면서 한번 OM 날 때까지 한번 때려보고 앱 컨테이너 몇 개까지 뜨나 뭐 수백 개씩 띄워보고 295짜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고치려면은 뭐 찾아보고 원인이 뭔지 SSD 접속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이제 대구나 뭐 이렇게 다시 재발할 이슈가 아니라 고치지 않고 화면에서 리빌드 버튼 누릅니다. 저 리빌드 버튼 누르면 이제 오픈스택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실 텐데 인스턴스 리빌드라는 건 뭐냐면 IP 유지하고 OS 베이스 이미지로 새로 빌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가 유지된 상태로 OS 재설치하는 거예요. OS 재설치하고 쿠버네티스 자동으로 설치해주니까 설치되고 이 플로우를 한번 타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빌드 버튼만 누르면은 내가 로컬 디스크에 있는 뭐를 고장냈던 로컬스택에서 뭐가 꼬였던 커널이 꼬였던 그런 것들 다 그냥 리빌드해서 OS 재설치, 쿠버네티스 재설치하고 노드 정상화되는 스텝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운영 공수를 줄이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 이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제 온프레미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프로덕션 서비스를 하려면 ACL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ACL이 이제 저희가 서버 IP 기준으로 걸려있어요. 어디 DB에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이 뚫려있죠. 근데 이거를 삭제를 하고서 신규 노드 추가하면 IP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 뜨는 카드는 통신이 하나도 안 되면서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ACL이 걸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노드 추가를 하면 시큐리티 웨이팅 스테이트가 있어요. 시큐리티 폴리시 웨이팅 스테이트로 두고 보안 쪽에 방화벽 신청을 자동으로 날리고 방화벽 신청이 승인이 나면 그제서야 액티브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노드 추가는 그렇게 되고 웬만하면 리빌드로 해결하시면 그냥 항상 깨끗한 OS 이미지로 그리고 항상 깨끗한 OS 이미지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일단 오픈스택 사용하고 OS 베이스 이미지를 항상 굽습니다. OS 베이스 이미지를 항상 굽는 파이프라인을 젠킨스랑 패커, 앤서블을 통해 갖고 이제 구축해놨고 이 OS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이 구워주신 OS 베이스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마이너리라든지 OS 부트스트랩을 해놓은 OS 이미지를 맨날 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캐시입니다. 다 해놓은 거. 빌드를 다 해놓은 OS 이미지. 그래갖고 그 OS 이미지를 매주 굽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OS 세팅하고 최신 보안 패치 같은 게 반영되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드레인 만약에 돌고 있는 서버에서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드레인을 합니다. 지금 9번 드레인을 할 건데요. 앱이 빠지시는 게 이제 드레인 앱 다 빠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 그리스플하게 앱이 다른 노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리빌드. 근데 이제 리빌드를 이제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업그레이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 다른 이미지로 신규 버전 이미지고 쿠버네티스 1.11 버전 있고 1.12 버전 이미지가 있다. 그럼 리빌드 할 때는 1.12 버전 지금은 이제 같은 이미지로 리빌드 합니다만 업그레이드 할 때는 1.12 버전으로 리빌드를 하게 되면 저 노드는 큐블렛이 1.12 버전으로 뜨겠죠. 그래서 이제 한 대씩 노드 한 대씩 드레인하고 리빌드하고 드레인하고 리빌드하고 하면은 이제 전체 클러스터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구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드 오토 스케일링을 하려면 노드가 빨리빨리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 이거 다 큐블렛 설치하고 이미지 받고 있으니까 다 미리 받아놓은 이미지에 컴피그만 잡아서 바로 올리면 노드 오토 스케일링 될 수 있으니까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커스텀 컨트롤러랑 커스텀 리소스를 통한 분리 인프라 자원을 K8S로 통합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다 어떤 하드웨어가 동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예시로 갖고 온 DNS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DNS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도메인 등록은 어디 되냐면 저 큐브DNS에 등록이 되겠죠. 모든 카드는 다 큐브DNS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바라보고 큐브DNS가 바라보는 서비스의 IP를 보고서 DNS를 찾아가고 이제 쿼리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큐브DNS가 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DNS.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큐브DNS는 지금은 또 코어 DNS로 성능상의 한계랑 그런 게 있으면 코어 DNS로 넘어가죠. 지금 디폴트는 다 코어 DNS인데
이제 쿠브DNS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성능상의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클러스터 운영자분들이 DNS 모니터링 합니까? 성능이 얼마나 나오고 노드가 얼마까지 되고 QPS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했었고. 그래서 얘가 성능 한계가 있어서 노드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앱을 한 번에 띄우면 얘가 디도스 공격을 합니다. 그 모든 파드들이 다 얘를 보고서 가겠죠. 그래갖고 이제 성능 한계가 있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가 프로세스로 노드에 떠 있어요. 근데 마스터에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마스터에만 띄워놓습니다. 근데 이제 노드 이 클러스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얘네가 큐브DNS 오토스케일러 많이 보셨을 텐데 큐브DNS 오토스케일러가 노드 개수에 비례해서 저 큐브DNS를 스케일아웃해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이게 워커노드에 섞여 들어가서 이제 운영되는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슈가 발생하는 게 워커노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근데 워커노드가 하나 죽으면 그 노드에 돌던 앱만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DNS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DNS가 이 서비스로 묶여있죠. 근데 노드 하나 죽었으면 이 서비스에 묶여있는 DNS가 중에서 하나가 죽었는데 얘가 헬스 체크도 합니다. 헬스 체크해서 DNS가 죽었으면 멤버에서 빼는데 그 짧은 시간에 DNS 쿼리가 간헐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막 간헐적으로 실패하고 얘는 UDP라서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 노드가 죽었으면 그 노드에만 영향이 있어야 될 텐데 갑자기 모든 전 노드에 흩어져 있는 앱들에서 DNS 쿼리가 실패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거 디버깅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인하우스 DNS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서비스가 생기면 이쪽 이제 이 부분인데 서비스가 생기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와칭하고 있다가 서비스가 생긴 걸 바라보고 인하우스 DNS에 큐브DNS랑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도메인을 넣어줍니다. IP랑. 그러면 이제 이 클러스터 설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클러스터 설정은 다 큐브DNS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걷어내고 큐브DNS 바라보고 있는 설정을 다 인하우스 DNS로 바라보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물리 DNS 장비 바라보고 다 갑니다. 그럼 어차피 DNS 장비는 사내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운영을 해주시니까 클러스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DNS 운영에 부담이 줄어들고 노드 하나가 죽더라도 그 장애의 영향은 그 노드 하나로 격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저희의 사상은 마스터노드가 다 죽어도 서비스에 지장 없어야 된다였는데 마스터노드에 DNS가 떠있게 되면 마스터노드 죽으면 하나 죽을 때마다 DNS 쿼리 실패하겠죠. 마스터노드도 죽으면 안 되는 게 치명적인 게 됩니다. 그 DNS가 들어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식을 하게 됐고, 마침 또 업스트림에서도 큐브DNS에 뭐 이런저런 한계점이 있어서 코어 DNS를 디폴트 DNS로 바꿉니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DNS가 API가 있기 때문에 이제 DNS 컨트롤러 개발해갖고 이제 연동을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 이제 차선책으로 코어 DNS를 사용하시고 듀얼 DNS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S 서버 2개를 세팅하는 거죠. 그래갖고 디플로이먼트 2개로 코어 DNS를 띄운 다음에 코어 DNS 1번 IP가 있고 2번 IP가 있으면 그 2개를 둘 다 세팅을 해주셔서 1번 그룹의 DNS가 페일 나더라도 2번 DNS에 가고 쿼리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인하우스 DNS에다가 쿼리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노트북에서도 쿼리가 돼요. 그 IP가. 왜냐면은 물리장비고 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내 네트워크에서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실제 사용한 걸 보면 큐브CTL하고 사용자가 그냥 사용하듯이 익스포즈 해갖고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럼 서비스가 생겼죠. 그리고 클러스터 IP가 떨어졌을 거고, 이 클러스터 IP에 대해서 커스텀 리소스 디파인을 해놓은 게 저희가 인하우스 도메인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디파인 해놨어요. 그래갖고 서비스가 생기면 그거에 맞는 도메인이 떨어지고 도메인의 등록 현황을 인하우스 도메인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거 구현은 또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오퍼레이터 SDK를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구현하기 가장 쉽습니다. 뭐 가이드 문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제 해보신 분들도 많고, 결국 이제 DNS 사례를 들었지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자체만으로는 실제 서비스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물리 장비의 힘을 빌려야 될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 스토리지라든지 로드 밸런서라든지 DNS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엮을 때 기존에 엮는 오픈 소스가 있으면 엮을 수 있지만 뭐 DNS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오픈 소스 못 쓰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엮고 싶을 때 커스텀 컨트롤러 개발하고 커스텀 컨트롤러가 핸들링하는 오브젝트를 커스텀 리소스 디파인을 해서 커스텀 리소스로 관리를 하면
기존에 이제 물리 I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 좀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시간이 제가 준비한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커스텀 컨트롤러의 구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커스텀 컨트롤러 다 아시다시피 컨트롤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브젝트를 관찰하고 오브젝트의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보고 스펙에 정의된 대로 스테이터스는 현재 상태로 존재해 있는지를 확인을 끊임없이 합니다. 루프를 돌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커스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쿠버네티스 API를 받아보면서 저 리플렉터라는 녀석이 오브젝트를 계속 말고 한번 최초에 한번 뜰 때 조회해 옵니다. 조회하고 뭐 인덱서 통해 가지고 이제 스레드 세이프한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얘가 키밸류 스토어잖아요. LCD가 어차피. 그래갖고 이제 요 값이 뭔가 변했다. 그러면 얘가 이 오브젝트가 변했어라고 푸시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가 변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요 이벤트 핸들러 통해갖고 얘가 변했대. 근데 뭐가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오브젝트가 변했어 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 다시 걔를 조회해 와서 없으면 얘 삭제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조회해 와서 있으면 스펙하고 스테이터스를 봅니다. 그래서 스펙에 4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스테이터스가 3개야. 그럼 얘 파드 1개가 부족하네. 그러고서 1개를 더 띄워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고라는 거는 이제 완전 좀 로우 레벨 클라이언트고, 요거를 랩핑 해가지고 커스텀 컨트롤러 구현체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커스텀 컨트롤러 샘플이라고 해갖고 쿠버네티스 레포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거를 더 랩핑해서 개발하기 쉽게 SDK 형태로 해놓은 게 오퍼레이터의 SDK라서 결국엔 얘도 이제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로 사용합니다. 근데 개발하기는 좀 더 쉽게 돼 있고 몇 가지 제한점은 있지만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